저는 그 강의안 한 편의 논문을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 강의안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강의안의 구성이기도 한데, 이 첫 번째 장에서는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가 형성된 배경과 형성 과정 그리고 활동 역사를 개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그 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주목해 보시면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계의 중요한 인물들이 거의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들을 잘 알면 사실은 이제 기독교 생명윤리 한국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 생명윤리 활동을 한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가를 잘 외우면 사실은 생명윤리 운동 공부의 한 절반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쓴 글이나 또 그 사람들에 대한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제 다 나오거든요. 네, 그게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로 활동을 했는가, 그것을 쭉 살펴보면 그것을 일별해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그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에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정기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에서 이제 논문들이 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에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하고 요약을 하면서 그 논문들의 기독교 생명윤리 사상이 사실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소개를 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세미나에서 이 PPT 자료들도 PPT를 통해서 강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제 PPT 자료는 말하자면 이렇게 인용하기가 조금 이제 그 거리가 좀 있어서 PPT 형식으로 발표된 것들은 일단 제외할 수밖에 좀 없었습니다. 그 중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토론문들도 많은데 이 토론문이나 PPT 자료는 일단은 배제를 하고 학술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논문 형식으로 발제된 그런 그 발제문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발제문들의 기독교 생명윤리 사상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다루어졌지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생명윤리 그 주제들 가운데 중요한 경계선 상의 상황인 생명의 시작점과 종결점에 관련돼서 제기된 중요한 생명윤리 주제들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적 요약을 통해서 기독교 생명윤리 사상의 큰 줄기와 강조점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쭉 한번 그 일별을 해도 말하자면 현대 한국의 기독교 생명윤리 이 운동의 흐름과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또 동시에 기독교 생명윤리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강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의 탄생과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이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해 낙태 건수가 1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태아 사례가 만연하고 만연하는 등 반생명적인 사회적 관행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결정적인 이슈로 등장한 것이 체세포 배아복제 실험, 황우석 교수를 중심으로 한 체세포 배아복제 실험이 시작이 되어서 태아의 생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인식하에 2001년에
기독교 생명윤리 문제 헌신해온 인사들과 8개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단체 협의회 단협이라는 것을 결성을 했습니다. 김일수 교수님, 그 다음에 강재성 교수님, 박상은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주도가 돼서 단협이 결성이 됐습니다. 단협이 결성되고 나서 역시 이제 낙태 문제, 또 인터넷 자살 사이트, 네덜란드의 안락사가 이 당시 합법화가 되고, 또 인간 복제 실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인간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3월 29일 날 기독교와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를 하고, 그 결과물로서 생명주일 제정에 즈음한 기독교 생명 선언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어서 5월 23일에는 천주교와 연대해서 인간 복제 시도에 대응해 가지고 14일 이전의 배아도 인간 생명체임을 밝히면서 배아 실험을 비판하는 인간 복제에 관한 신천주교 개신교 공동 선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들어와서 단협은 개인 회원 27명과 단체 회원 19개를 포함하는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로 개편을 하고 정관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라는 이름이 2004년부터 공식으로 출범을 합니다. 이 공동대표의 김사만 목사님, 또 김일수 교수님, 또 사무처장의 조덕재 변호사. 사실 이 사랑의 교회에서 생명윤리 선교회를 창립을 주도한 분이 바로 조덕재 변호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창립을 주도할 때 조덕재 변호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같이 조 변호사님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사랑의 교회 생명윤리 선교회를 창립을 하고 처음 강의를 제가 지도적인 그런 강의를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님과 몇 분이 협력을 해서 계속 만나서 협의를 하는 가운데 단체 협의회, 그 다음에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 창립을 관여를 했었습니다. 이 조덕재 변호사님의 수고가 굉장히 큽니다. 산파 역할을 하신 초창기에 몇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그 리더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조덕재 사랑의 교회 신자이셨던 조덕재 변호사님이십니다. 황우석 사태가 본격화된 2005년에는 협회 활동도 본격화돼서 그리고 이제 2월 22일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포럼을 가졌습니다. 배아 생명 보호를 위한 법정책 회의를 가지고 이제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포럼을 가졌는데, 이때 이제 김일수 교수님, 박재형, 우리 박상은 박사님 형님이 되시는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십니다. 저하고 조덕재, 장보식 변호사, 황도수, 신동일 교수님 등이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3월 31일에 천주교 등과 연대해서 조덕재, 장보식, 최재근 변호사를 청구 대리인으로 해서 배아 생명 보호를 위한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를 합니다. 이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죠. 헌법 소원에 관한 그 내용들이 이 협회에서 발간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자료집 뒤에 소상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5월 27일에는 한국교계 최초로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이 성명서에 대해서 엄청난, 그 당시 이제 핸드폰이 없고 그럴 때인데 엄청난 한 15,000건의 비난 댓글이 전국에서 그 협회 메일로 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이 급증하고 특히 테리시아보 안락사 소식을 접한 협회가 6월 2일에 안락사 문제와 호스피스라는 주제로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때 이제 박재현 선생님, 그 다음에 최화숙 교수님, 장신의 노영상 교수님들이 이분들이 이제 이 발제를 했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황우석의 줄기세포 추출 성공 발표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당시 사실 98% 거의 99%가 한국교회가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은 거의 반대 입장이 없었는데 그런 속에서 한국기독교 생명윤리협회 또 성산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처음으로 말하자면 그 아주 악조건 속에서 배아 줄기세포 추출을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이제 투쟁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황우석 교수를 너무 칭송하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좀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협회에서 이 강사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배아복제의 위험성을 알리는 무료 강연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회는 6월 12일에 시작돼서 그 다음 해인 2006년 11월 7일까지 계속됐고 38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6,953명을 교육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는데 강연을 듣기 전에는 뭐 거의 대부분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지지하는 교인들이었는데 한 2시간 강연을 끝내고 난 후에는 거의 대부분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비판하는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회 전체 분위기가 이 반생명적인 입장에 있어도 특히 이제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시간 내지 2시간만 잘 설명을 하면 바뀝니다. 이게 의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른 생명윤리 교육을 끊임없이 이렇게 강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말하자면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들어와서 이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생명공학 시대의 생명주권, 생명사랑이라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단행본이 이렇게 출간이 됐습니다. 그 협회에서 출간이 됐고, 이 단행본의 이 책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테리시아보 안락사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단행본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은 4부 21편의 에세이로 구성이 됩니다. 제1부는 생명운동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로 되어 있고 이 주제하에 맹용길 교수님, 장신대 기독교 윤리학 담당하셨던 이승구 교수님, 그 다음에 박상은 박사님이 기고를 하셨고, 제2부는 생명공학과 기독교라는 주제인데 문시영 교수님, 김현철 목사님, 김대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셨습니다. 이승구 교수님, 또 저 이렇게 글을 제출했고, 제3부는 생명의 끝과 기독교라는 주제하에 김현철 목사님, 문시영 교수님, 저가 이렇게 논문을 게재했고, 제4부는 통전적 생명운동을 향해서라는 주제하에 신원아 교수님, 고신대 신대원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이제 특히 입양 문제를 신원아 교수님이 다루셨고, 맹영일 교수님, 감신의 박충구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노영상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 김대조 목사님 등이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짧지만 쉽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생명윤리 주제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으니까 이 책을 지금 또 판매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있었던 황우석 파동이 이권의 추구라는 목표를 위해서 생명공학의 과학 지식과 기술이 정치 권력 및 경제 권력과 결탁되어 전횡을 일삼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회가 10월에 강변교회에서 생명공학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이때 이제 박충구 교수님이 강연을 하셨고 기론평 교수님이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의 관계를 발표하셨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기론평 교수님이
아주 생명 배아의 신분 문제라든지 생명과학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리를 정확하고 이제 과학자로서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그 눈에 귀에 쏙쏙 들어오게 굉장히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글이 자료집에 실려 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좋은 글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들어와서 이제 3월 28일에 중간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허용 발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있고 2008년에 들어와서 이 보건복지부가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를 낙태 허용 기준에 새롭게 추가시킨 모자보건법 개정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협회는 10월 28일 UNI 빌딩에서 사랑의 교회입니다. 믿음관.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조덕재 변호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신자이셨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생명률 협회를 탄생시키는데 사실은 처음에 상당한 그 재정 지원도 많이 했고 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태아의 목숨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장보식 변호사님, 또 박성철 선생님, 최정윤 선생님, 또 이길찬 지금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이길찬 목사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2009년에 들어와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앞에 보면 이제 2월에 정기총회를 열어서 정관을 개정을 했고 상임운영위원회 사무총장 상임감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운영위원장의 조덕재, 또 사무총장의 이승구, 상임감사의 박재형을 선임을 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대다수의 언론이 김수환 추기경의 죽음을 존엄사로 알리면서 존엄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협회는 5월 21일 사랑의 교회 소망관에서 존엄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세미나에서 제가 발제를 했습니다. 2010년에 들어와서 이제 박재형, 조덕재 변호사님이 공동대표로 추가 선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때 중요한 사건은 5월 28일 초기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이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배아는 인간 생명이다입니다라는 제약의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어서 경제적 사유를 낙태 허용 기준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이에 반해서 2009년에 프로라이프 의사회에서 불법 낙태 근절 선언을 하고 나서는 것에 호응해서 협회는 5월 달에 다니엘 새시대 교회에서 인간 존엄성과 낙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이 세미나에서 이승구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요때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에 종교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부, 산하기관 의 대표들로 연명치료 중단 제도와 관련 사회적 논의협의체를 구성해서 법 제정을 위한 기초 협의 작업을 시작을 했고 이 협의회에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제가 참여를 했고 천주교를 대표해서 진교훈 교수님이 참여를 해서 7번의 회의를 가졌는데 이때 처음 회의 시작할 때는 사실은 소극적 안락사를 법제화하려는 의도가 강했는데 그것을 특별히 진교훈 교수님과 제가 서로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의기가 투합해가지고 두 사람이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말하자면 소극적 안락사로 가는 걸 막았습니다. 막았고 그래서 한 두서너 명이 의기 투합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막을 수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7차 회의를 가지면서 사실 이 회의가 연명의료 결정법을 만들기 위한 전초 자료를 근거를 확립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나중에 연명의료 결정법에 그대로 반영이 거의 100%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7차 회의를 가지면서 8개 항에 합의를 했는데
7가지 결과를 도출했는데, 첫째는 연명치료 중단은 말기 환자로 제한한다. 이것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진 겁니다. 둘째는 말기 환자라 하더라도 일반 연명치료는 중단할 수 없고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특수 연명치료 안에서 중단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을 원칙으로 한데 이것은 이 의향서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넷째는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에는 추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인정하되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 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바로 진교훈 교수가 제가 반대를 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로 미성년자 또는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대리 의사표시를 인정한다. 여섯째로 성인의 경우에 대리 의사표시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도 역시 진교훈 교수님과 제가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찬반 의견을 명시해야 돼. 이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일곱 번째, 국가말기의료심의위원회를 지원하는 지원제도의 필요성 명시. 여덟 번째는 연명의료, 이제 최종적인 입장 정리인데, 연명의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4명이 찬성하고 자기결정권의 근거만을 마련하는 정도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명, 현재 상황에서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명, 추정 및 대리의사 표명이 포함되지 않는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1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3명 중에 역시 저하고 진교훈 교수가 포함돼서 우리가 눈의 가시 역할을 이때 계속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서 저와 진교훈 교수가 4번의 추정 판단을 반대하는 소수 의견 냈고, 5번에 대리 판단을 반대하는 의견 냈고, 8번에서 현재 단계에서 입법 필요성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 판단과 대리 판단에 대해서 두 사람이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했는데 이게 중과부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사실 지금 연명의료법에 그대로 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 들어와서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협회가 기독교 생명윤리 관련 기관들이 발표한 성명서들과 반생명적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그리고 배아 헌법소원 관련 자료들을 게재한 단행본. 그러니까 협회가 한 일이,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에서 어떤 생명윤리 정책을 입안할 때 반드시 협회의 의견을 문의합니다. 그런 정부 문의에 대해서 협회가 계속해서 우리 입장을 발표를 계속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2010년에 전부 모아가지고 단행본으로 발간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그 강의 제목이 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요 책자입니다. 요 책자고, 요 책자에 보면 성명서가 쭉 나와 있고, 그다음 의견서들이 2010년까지 쭉 수집되어 있고, 맨 끝 부분에는 그 배아 헌법소원 준비서면이 수록되어 있어서 상당히 귀중한 자료이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자료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제역이 확산되어 가지고 4개월 동안 347만여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고,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와 토양의 오염, 그 다음에 또 생매장 과정에서 드러난 학대, 잔혹행위가 문제가 되자 협회는 6월 2일에 구제역과 창조 질서 그리고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세미나에서는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가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에 김영철 장로님이 사무총장으로 선임이 됐었고, 낙태의 효과가 산부인과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후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해서 시판하자는 시도가 됨에 따라서 협회는 5월 달에 사랑의 교회에서 사후피임약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 세미나에서 강석범, 김현철 두 분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명서도 발표했고요. 2013년에 이제 상임위원장의 정기총회에서 이승구 교수님, 사무총장의 장보식
변호사님, 감사에 박상은 선생님이 선임이 됐고,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되어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이때 이제 유정칠 기론병 교수님, 문시영 교수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2014년에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학술적인 목적에 그치지 않고 희귀 난치병의 치료의 한 방법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임상시험과 치료가 시작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협회는 5월 26일 온누리교회 양대 드림홀에서 줄기세포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기독교적 조명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이 세미나에서 김유희 그 학술 간사,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과학자 모임 학술 간사, 그 다음에 강경선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군부대 구타 사고와 아동 학대 사고에 대응해서 협회가 숭실대학교에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낙반연과 연대에서 국내 아동인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이헌주 상임이사, 정영란 전사님, 김혜성 교수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에 들어와서 산부인과가 줄어들고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엄격히 감소하는 심각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회가 5월 12일 날 온누리교회에서 저출산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홍순철 교수님, 김희숙 교수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는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인공지능의 이해와 생명윤리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고, 박상은 박사님 그리고 손하철 교수가 발제를 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화가 한국 사회에서 빠르게 진행되어서 2010년에 고령화율이 21.1%였다가 점점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현실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 5월에 한양대병원 본관 3층 강당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이 세미나에서 이명진 원장님, 신동일 교수님이 발제를 했고, 2019년에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 기독교 생명대학 강좌가 개설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역 10월 달에 공항철도 제1회의실에서 전염병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박상은 박사님, 이상구 교수님, 유 교수님, 정소영 변호사님이 발제를 했고, 그 다음에 사유리가 인공수정을 통한 비혼출산을 한 사건을 계기로 비혼출산의 합법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회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공동으로 12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고, 저와 명재진 교수님, 그 다음에 현숙경 교수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21년 6월 달에 성산과 생명운동연합과 공동으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고, 류현목 교수님께서 발제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연명의료법의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고, 김명희, 장보식 그리고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불합치 판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나고 후속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공동으로 2022년 6월 달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했고, 연치연, 장지영, 홍순철, 이승구 교수가 교수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의 역사를 우리가 쭉 개관을 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쭉 듣다 보면 다 잊어버려도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은 머릿속에 좀 남아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논문 쓰는 방식이에요. 쭉 논문 읽은 다음에, 다 읽은 다음에 하도 많이 들은 거는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 주제입니다. 그걸 주제로 딱 잡아서 논문 쓰는 논문이 좋은 논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 이 세미나 논문에 나타난 기독교 생명윤리 사상을 정리를 하겠는데, 우선
생명의 시작점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이 세미나에서 이승구 교수님이 생명의 시작은 낙태 문제에 대한 함의라는 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승구 교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배되는 때부터 인성을 취하셨다는 점을 강조하셨고, 출애굽기 21장 22절 이하의 태아의 죽음을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다는 해서 존 데이비스라든지 또 정통 장로교회 낙태문제 연구위원회 보고, 헤럴드 브라운, 파인버그 형제들, 헬무트 티디케 등의 논거를 이용해서 수정 혹은 수태 순간부터 인간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협회의 입장을 분명히 천명을 하셨습니다. 모자보건법의 반생명성을 비판하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장보식 변호사님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법 개정 논의 등에 대해서라는 발제 논문에서 한국의 모자보건법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전개를 합니다. 장보식 변호사님은 이 모자보건법은 유신체제하에서 여론 수렴 없이 소위 가족계획법 성격으로 통과된 법으로서 형법이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의 생명을 인구정책의 도구로 전락시킨 법률이라고 비판을 했고, 특별히 14조가 임실 중절 허용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이런 이유들이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할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태아의 생명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유일무이한 인격체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태아는 임산부의 몸 안에 있지만 독립된 인격체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다만 동등한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임산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를 위해서 산모 구명조항은 필요하다라는 이런 입장이 결국 협회의 입장이고 기독교 생명률의 입장이기도 하거든요. 이 입장을 이제 박성철 선생님께서 산모 구명조항이 의학적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으로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과 새로운 낙태 관련 입법의 방향에 대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연천 변호사님은 특별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3년 국가는 생명보호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다라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불합치 판결이 형법상 낙태죄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유일한 법조항으로서 기능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누락시켰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천 변호사님은 헌재 판결이 물론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로 만들어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낙태죄 입법의 문제를, 그래도 이 헌재 판결 안에 적어도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보호가 선행된 사회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명제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밝혀져 있고, 임신, 출산, 육아에 장애가 되는 사회 경제적 요건이 적극적으로 개선된 사회에서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노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적시한 부분이 헌재 판결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걸 근데 저쪽 진영에서 말하자면 외면해 버렸다라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은주라, 권인숙, 박주민 의원이 이 권인숙, 박주민은 그 이름만 들어도 불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문제, 하여튼 좀 못된 짓은 골라서 하는 의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낙태죄 개정 입법안이나 여성 운동가들은 이 사람들의 낙태법 개정 입법안이나 여성 운동가들은 태아의 생명권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하는 점을 그 연천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24주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무부 개정 입법안이라든지 임신 10주로 낙태 허용을 제한하는 조혜진 의원과 서정숙 의원의 개정 입법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나란히
태아의 생명권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그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급피임약에 대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이 2002년에 노래보정이 전문의약품을 조건으로 시판이 이루어진 데다가 졌는데, 그래도 전문의약품이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팔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었는데, 이것이 2011년에 응급 피임약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약사회라든지 경실련이 요청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응급피임약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응급피임약의 기본 원리는 이게 말하자면 낙태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강석범은 사후피임약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응급피임약을 비판할 때 여러 가지 오남용, 부작용, 성문화 확산, 피임문화 조성 이런 것들은 늘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서 응급피임약을 반대하다가는 올무에 걸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반대하기보다는 응급피임약은 낙태약이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강조해야만 된다. 그것이 좋은 전략이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이렇게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제안인 것 같아요. 여기에 비해서 이제 김현철 목사님은 그 논문에서 그 응급피임약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논문에서 응급피임약의 부작용을 강조를 좀 했어요.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응급피임약을 사후피임약으로 호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피임이라는 것은 성관계를 갖기 전에 하는 것이 피임인데 사후피임약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마치 성관계를 한 후에도 피임이 가능한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줄 수 있으니까 사후피임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피임약의 호르몬 문제를 언급을 좀 하셨고, 또 여성이 복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여성에게 좀 피해가 더 크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실패율이 피임 성공률이 높지 않다 이런 점들을 김현철 목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공학에 대한 그 세미나가 좀 있었는데 2005년에 박중구 교수님은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아무래도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결론은 잘 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생명공학이 생명윤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생명공학은 생명윤리와 함께 수행돼야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신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박중구 교수님의 우연히 인터넷에 들어가서 쓴 글을 보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노무현 문파의 입장이 아주 클리어하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학자가 너무 이런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판단을 제가 장관했습니다. 네. 기론평 교수님의 생명공학과 생명윤리의 관계 요 논문은 제가 볼 때는 생명공학에 관련된 그 생명윤리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상당히 좋은 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선 그 생명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점, 왜냐하면 생명공학이 그 인간의 존엄성과 존재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생명윤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생명윤리 특별히 그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생명공학을 바라봐야 된다는 점. 이것을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인간의 생명은 수정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론평 교수님은 수정후 14일설을 특별히 비판했는데 수정후 14일설에 대한 비판의 논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첫째,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감정, 느낌, 생각 이런 거는 인간의 특성이 아니라 성인의 특성이다라는 거, 그죠? 성인의 특성이지 인간의 특성이 아니다.
인간들 가운데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비판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이제 쌍생아 문제. 쌍생아는 하나의 인간이 둘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 옆에 독립된 또 하나의 생명체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점. 그래서 쌍생아가 이제 14일 경쯤에 나타난다고 해서 그 반대 논증은 뭐냐면, 자, 쌍생아가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한 인간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냐. 한 인간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 그 전엔 인간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논증을 전개했는데 그것을 기론빈 교수님이 비판을 하신 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독립된 인간 개체였는데 거기다 또 하나의 인간 개체가 추가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중요한 강조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의 의존성을 얘기했지만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다 그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들 한번 참고를 쭉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잉여배아라는 용어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그 잉여배아라는 것은 그 일반 물건에도 쓰는 거기 때문에 잉여배아라는 표현보다는 잔여배아라고 쓰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아복제 위험성에서 몇 가지 쭉 제시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아주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개체 복제의 문제점도 정리를 굉장히 잘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성체 줄기세포는 배아 파괴라는 윤리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셨고, 성체 줄기세포의 단점들은 제대혈 줄기세포로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유희 그 교수가 성체 줄기세포 치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를 몇 개 소개를 했어요. 소개하면서 이제 그 업적을 그 긍정적으로 소개했고, 강경선 교수님은 줄기세포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로 나누면서 1, 2, 3, 4세대가 다 문제가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연구는 환자 자신의 혈액이나 피부세포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성체 줄기세포를 만드는 이제 5세대 줄기세포 연구로 가야 된다.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홍순철 교수님께서 저출산과 생명윤리라는 그 논문에서 이 저출산 대책이 교육 문제, 뭐 주거 문제, 의료 문제 이런 사회 경제적 문제에만 맞춰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면 그러면 아기를 낳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도 역시 말하자면 사회적 성공이나 개인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또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는 저출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가정의 회복, 가정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관점, 생명에 대한 경외,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좋은 논점을 강조하셨고, 김희숙 교수님이 또 저출산 문제가 모성 친화적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혼 출산 문제가 또 논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사유리 양이 일본에서 시험관 비배우자 간 수정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다루는 그런 문제였는데, 결국 이것은 이제 시험관 수정 문제하고 비배우자 간 수정 문제였거든요. 시험관 수정 문제 핵심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시험관 수정이 결국 그 배아 파괴를 수반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다음 비배우자 간 수정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비배우자 간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정자가 난자가 아닌 제3의 남자나 제3의 여자의 정자나 난자를 이용해서 아기를 갖는 것이니까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간음을 범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와 아빠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있다라는 점들이 강조가 됐고, 특별히 명재진 교수님은 이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출산의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자기결정권에는 한계가 있다. 양성적인 가족제도의 한계 안에서 말하자면 자기결정권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결정권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이 강조가 됐습니다. 현숙경 교수님은 특별히 복음주의적인 여성학의 관점에서 이 비혼 출산 만연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첫째, 급진 페미니즘이 이제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가족 구조를 해체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 구조가 해체되면서 아기를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시험관 수정을 의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급진 페미니즘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을 했고, 또 젠더 이데올로기를 또 제시를 했어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말하자면 남성과 여성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성전환이 가능하다. 성전환 해버리면 사실은 성전환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불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기를 못 낳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험관 수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정부가 60년대, 70년대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말하자면 그 인구를 줄여서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 그런 의도에서 산하 제한 정책을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출산율이 1명대로 하락을 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그리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책을 바꾸자 그래서 장려 정책을 전환했는데, 주로 이제 이 정책이 결혼한 가구나 아이를 낳은 가구 지원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미혼 청년 문제와 같은 주요 원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출산 정책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바뀌었는데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고, 좀 더 근원적인 어떤 세계관적인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 또 결혼과 가족의 그 존엄성에 대한 인식, 이런 인식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종결점 문제에 들어가서 이 안락사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특히 박재현 그 선생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안락사라는 게 이제 그 고통의 문제 아닙니까? 사회적 부담의 문제인데, 특별히 고통의 문제는 통증 치료라든지 호스피스 등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을 박재현 교수님이 강조하셨고, 특별히 이제 박재현 교수님은 특수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 무의미한 특수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그것은 안락사가 아니다. 그러나 일반 연명 치료는 계속되어야 되겠지만, 특수한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말하자면 중단하는 것은 안락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락사와 관련해서 존엄사 논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낸시 크루잔 사건이라든지 또 테리 시아버 사건이 계속 일어났죠. 한국에서는 그 김할머니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대법원이 결국 김할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 일대 이런 걸 제거를 명령했는데, 사실 이 사건은 인공호흡기를 뗄 때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떼면 한 열흘 안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6개월 이상 더 살았죠. 그러니까 대법원의 환자 상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판단한 사실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의사들 가운데 절반은 말하자면 그냥 식물인간 상태다, 절반은 불가역적인 사망의 상태에 들어간 상태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불가역적 사망의 상태에 들어간 상태다라는 입장을 그냥 그 법원이 받아들였는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니까 이게 법관들의 오만이죠. 사실은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가능한 한 살리는 방향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판사들이 전부 시류에 맞춰서, 사회적 상규라는 것, 시류에 맞춰서 일반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과학적 근거도 없이 그쪽으로 그냥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독단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추정 판단과 대립 판단이 환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다른 하나는 식물인간 상태 환자는 죽은 사람이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글을 발표했는데 저희 강조점은 뭐냐면 첫째로 식물인간 상태 인간은 살아있는 인간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기결정권이라는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적어도 인간의 생명의 종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말하는 건 어렵다. 특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나의 생명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생명의 종결권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이런 인식, 이 인식에서 볼 때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점, 그리고 대립 판단이나 추정 판단이 그 추정 판단의 위험성은 뭐냐면 그 판단의 자료를 남길 때의 그 사람의 마음과 실제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일치하리라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대립 판단은 가족을 어떻게 믿느냐, 고양이한테 생사를 맡기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환자 입장에서 생각을 거의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런데 대립 판단과 추정 판단을 법적으로 고정시켜 놓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점을 강조를 했고, 그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지만 무의미한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일반적인 연명 치료를 혼상태 환자로부터 중단하는 것은 구별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명 의료법에 대해서 의료법에 대해서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발제를 조금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명의료법이 이 연명의료법을 잘 해석해서 적용하면 말하자면 좋은 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 예상 가능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위험성을 세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는 이제 연명의료법이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서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망의 시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사망의 시점을 나는 뇌사 상태의 혼수 상태에 처한 사람을 나는 사망을 환자를 보겠다고 결정하고 임하게 되면 바로 이 법이 안락사 허용법으로 살인 허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그 관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심폐사를 어느 정도 전제로 하고 이 연명의료법을 적용할 때는 굉장히 좋은 법이 될 수 있는데, 그 환자의 상태, 사망의 시점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의 판단에 맡겼기 때문에 의사가 사망의 시점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해버리면 이 법이 바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이제 특수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죠.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특수한 연명 치료가 일반 연명 치료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보식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시술 내용에 대해서 법률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그리고 이제 의향서 작성은 괜찮다고 보고, 또 이걸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철학적으로 볼 때, 환자가 직접 그 순간에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생각이 바뀌면 그것을 말하자면 의료의향서에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그리고 추정 판단과 대립 판단이 환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결국 이런 그 개관을 통해서 협회 입장이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협회는 수정 순간부터 살아있는 인간 생명이다라는 전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돕스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돕스 판결이
일관성 있게 강력한 논증을 전개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 도수판서 잘 읽어보면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전제를 깔고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도브스 판결에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로 대 웨이드 판결도 어디에 가장 집중했느냐 하면, 인간의 생명의 시작점을 수정 순간부터 보는 그 입장이 말하자면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는데 거의 대부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도브스 판결은 말하자면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하면서 미국의 그 판결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전체적인 역사를 재조명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현실 속에서 법을 통해서, 법제를 통해서 이 생명의 시작점이 수정 시점이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제가 수정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우리의 논증에 힘이 실리지, 그러지 않고 심지어 심장 박동을 전제로 하게 되면, 왜냐하면 심장 박동 시점이라는 것도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거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논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확실한 전제는 뭐냐면 수정 순간뿐이라는 거. 그래서 어떤 논증을 하든지 이것을 때로는 명시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암시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지만,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우리의 논증을 일관성 있게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전개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협회는 안락사는 반대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의미한 특수한 연명 치료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연명의료 결정법의 문구를 한두 가지 딱 집어넣게 되면 이게 안락사 전면 허용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위험이 언제나 상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사실은 진교훈 교수님과 저는 연명의료 결정법을 법으로 제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병원들이 말하자면 민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적용하는 것 정도는 괜찮아도, 이것을 국가적인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는데, 결국 제정이 됐고, 다행히 법 자체는 잘 운영하면 말하자면 문제가 없는 법인데, 조금만 제가 지적한 이런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조금만 변형하면 악용될 수 있는 법이라는 점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점. 근데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기독교 생명윤리 운동은 이런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미혼모를 잘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난치병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를 통한 환우들 돕는 거, 이런 사랑의 실천과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가 견지해온 입장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